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오늘 하루 괜찮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오늘 많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도 이렇지는 않겠죠.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저희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2021년을 정리하고 2022년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첫 번째 날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어제 둘째 날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특히 몇 가지 종목을 콕 찍어드렸는데 잘 받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과연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밥이란 필명으로 더 유명한 김영준 작가, 그리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익남 정태익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다 아주 출중한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항상 부동산에 대한 얘기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디 사실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부익남 어디 사십니까? 저는 이제 송파 쪽에 살고 있습니다. 송파. 네. 예, 송파. 강남, 송파. 네. 그죠? 예. 그쪽에 뭐 아파트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거주의 형태는 아파트. 네네. 예. 김영준 작가님은 어디 사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쪽에서 살고 있고요. 예. 현재는 지금 사는 곳은 오피스텔에서 1인 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1인 가구 동대문 쪽에서.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얘기하자면은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죠. 원래 제가 이제 동대문구로 갈 때는 원래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사실 그때가 저평가된 지역이라서 들어간 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지금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너무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놓친 겁니까? 그런 거죠, 사실. 자, 2021년 먼저 이제 올해를 예측해 보기 전에 2021년부터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왕좌의 게임의 원작 소설이죠. 얼음과 불의 노래란 그런 제목인데 2021년의 부동산 시장이 딱 그 제목 같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2021년에 작년에 부동산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평균으로 20%가 올랐고요. 그렇게는 올랐나? 네. 네. 전세 가격으로 치러도 전국적으로 12%가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딱 작년 한 해 얘기입니다. 한 해 동안 이 정도로 오른 적이 제 기억으로 2002년 혹은 2004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뜨거운 말 그대로 불이 붙은 장이랄 수 있어요. 좀 불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붙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작년만큼 거래 절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장이 없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그만큼 거래량도 같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작년에는 거래량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죠. 근데 가격만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정말 불타올랐는데 거래량은 얼어붙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거래량은 얼음인데 그 집값은 불이었다.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두 채가 나와서 그 집값이 막 상승 견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랐다라는 거는 우선 파는 분들도 잘 안 팔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매물이 우선 적었는데 나오는 물건들은 우선 고가에 비싸게 이제 호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꼭 집이 필요한 분들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 가격을 이제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주택 거래할 때 이제 신고가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거래 중에 뭐 신고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게 거의 40%가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래 중에 거의 절반은 계속 신고가를 찍어왔던 거예요. 신고가를 그렇게 막 갱신하면서까지 집을 사려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게 이제 뭐 악순환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집값이 이제 뭐 어떤 수요와 공급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계속 올라간다는 네.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안 사면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꼭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살 거 지금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와도 사고 그러면 또 다시 신고가가 찍히니까 주인들은 또 안 팔고 또 비싸게 내놓고 이게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태익 대표님도 얼음과 불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기 100% 동의를 하고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두 글자로 그냥 공포였다. 공포. 네. 공포였죠. 네, 그게 그 무주택자분들만 공포였던 게 아니고 네. 사실 유주택자분들도 다들 공포 심리가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다주택 있는 분들은 뭐 세금에 대한 공포 네. 그리고 이제 뭐 분양을 받은 분들은 대출 중단 사태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한두 달 뒤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뭐 전세 계약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분양받았던 분들이 네. 갑자기 대출이 중단되면서 뭐 어떻게 돈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한 작년 10월, 11월에는 그 어떤 특정 지역은 뭐 줄을 섰어요. 아침에 네. 뭐 은행 앞에서 막 줄 서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대출 받으려고 네. 뭐 번호표도 뽑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21년 한 해는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모두가 공포였지 않았을까. 야, 얼음과 불과 공포 무섭습니다. 그게 2021년이었어요. 네. 예. 근데 아까 집이 한 두 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세금 때문에 걱정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오른 거에서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거래세 해서 뭐 양도세나 아니면 살 때 어떤 취득세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율도 같이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팔았을 때 어떤 남는 게 얼마냐라는 그런 느낌에서는 또 약간 조금 부담감이 좀 있으시니까. 집이 두 채인 분들은 그럼 양도세가 얼마예요? 뭐 최대로는 이제 82.5%에 82.5%예요? 네,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와, 82.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야, 그 세금 걱정을 하긴. 그렇죠. 그래서 못 판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초고가 네. 아파트에 한해서지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힘든 시장이 아니었을까. 네. 아까 이제 대출을 막 받느라고 은행에 줄 섰다 막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그 신조어인 영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네, 건데 네. 계속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그냥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라도 올라타보고자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다 끌어모으는 거죠. 네. 은행도 하고 그다음에 뭐 친척들이나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자금도 알아보고 하는 거죠. 네. 최대한 땡겨놔야 내가 여기 마지막으로 올라탈 수 있다.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새벽같이 줄을 서서 네. 어떻게든 대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얘기할 때 핫 이슈라는 걸 가지고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말씀해 주셨던 대출이에요. 네. 대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2021년부터 바짝 조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대출 규제는 뭐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대출 증가액 총량 규제라고 해가지고 한 해 동안 늘어나는 대출의 증가액을 6%로 막겠다라는 게 정부가 이제 초기에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6%만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정부가 약간 좀 실기를 한 게 네. 상반기에 거의 막 5, 6%를 넘어가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5, 6개월이 있는데 네. 그 6%를 막으려고 하니까 네. 이제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냥 찬찬히 막았다면은 조금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9월부터 갑자기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중단을 해버렸죠. 네. 농협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오늘부터 이제 대출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고 어제까지 됐는데 네. 오늘 안 돼.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국민은행 막 다 이제 연쇄적으로 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좀 정부가 또 네. 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하긴 했지만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올해는 이제 연초부터 확실하게 막겠다. 그래서 네. 올해는 증가액이 이제 4%대로 더 규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증가 금액 자체만 보면은 작년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출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올해 이제 2022년에 신대출 규제가 온다. DSR 규제 네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DSR 규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많이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아시는 네.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DSR의 이제 원래 취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DSR 자체가 내가 내 소득 하에서 네. 그 하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만 져라. 네. 원리금 상하고 이제 그 대출에만 원래 그 이자와 원리금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내 소득과 비교해서 거의 40% 이내로 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DSR 규제인데 원래 이 취지 자체는 사실 좋죠. 취지 자체는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DSR 규제를 할 때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출 총량 규제 자체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한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사람들한테 적용을 할 때는요. 사람들의 반응과 시장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을 해서 최대한 이제 그 연착륙을 하도록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이제 그런 총량 규제 자체가 목표인 상태로 DSR을 적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친 규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갑작스럽게 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대출 시장에서는 약간 불공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 뒤늦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네. 문이 막 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집을 살려면 돈도 열심히 모았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돈을 모은 것만큼 대출이 또 줄어드니까 쉽게 얘기하면 쟤는 됐는데 왜 난 안 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집을 살려고 하니까 계속 문이 막히고 네. 그러니까 계속 돈은 모아가는데 집은 살 수 없고 막 이런 네.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 얘기가 전세 대출을 조이니까 네. 집값이 좀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네. 그게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그 연착륙을 시켰다면 약간의 그런 충격은 좀 없었을 텐데 작년 이제 9월, 10월에 이제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중단이 돼 버리니까 이 집을 사는데 사실 뭐 대출을 안 해준다. 그것도 단기간에 갑자기 막아버리면 그 잔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신용대출도 원래 연봉의 한 2~3배 정도 빌려주는 거를 연봉의 100%로 갑자기 막아버리고 내 연봉만큼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매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그리고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도 매수세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시장이 갑자기 이제 급락하기, 그러니까 급냉한 거죠. 말 그대로 얼어붙은 그런 상태가 되면서 약간 급매 같은 것들도 좀 나오면서 가격이 약간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 조이는 겁니까? 일단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그 발표한 게 지금 DSR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유지되는 한은 아마 그대로 가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행정부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큼 확실히 실패라고 이제 이런 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대선 후보들과 그렇게 새롭게 이제 수립되는 정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다른 방향의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집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갖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사는데 네. 무주택자들까지 이렇게 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 어떻게 집을 사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불공평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사실상 뭐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겠다라기보다는 집이 없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인데 사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거에서 대출을 규제해 버리면 집을 살 방법이 정말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총량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약간 지상 과제가 됐기 때문에 새로 사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논리로 지금 약간 정책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이제 그럼 지금 현재 밀레니얼들이 현재 30대인 밀레니얼들이 이제 현재 새로 이제 그 실수요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건 사다리 걷어차기다. 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2021년 지금 진단을 하는 마당이니까 잠시 후에 2022년 올해 과연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상승이 계속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가 좀 될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임대차 3법이요. 요거 나오는 즈음에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힐만 했는데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다시 집값이 확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이제 그 이전까지 이제 임대차 3법 이후로 집값이 올랐다는데 뭐 저도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 많이 그 임대차 3법이 등장할 때 나왔던 얘기 자체가 뭐였냐면요. 애초에 임대차 3법이 뭐 이것도 역시 취지는 좋습니다. 이제 뭐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 임차인이 좀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하게 만들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임대차 3법 중에 핵심인 게 바로 임대료 상한선이죠. 5%하고 네. 그다음에 2년 후에 2 플러스 프로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4년 살 수 네, 있는. 4년까지 살 수 있게 네. 만들었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아요. 네. 취지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그게 5%로 과연 5%가 적정한 상한선이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2019년에 이제 그 전국 전세 가격이요. 네. 약 한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전까지 2018년까지는 거의 0%, 1% 정도밖에 거의 그냥 계속 이제 고정 상태였어요. 네. 근데 19년부터 이제 뭐 죄송합니다. 20년부터 이제 11%씩 상승하고 네. 또 작년 같은 경우도 뭐 12%씩 뭐 오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캡 자체를 이게 상한선을 5%로 막아놓으니까 2년 동안 20%가 올랐는데 2년 동안 올릴 수 있는 임대료는 딱 10%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10%를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차를 그렇게 전세를 주면은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뺄 수밖에 없죠. 네. 새로 해버린 게 낫죠. 네. 연장을 하면은 그만큼 10%를 손해 보기 때문에 아예 계약 자체를 종료시키고 새로 이제 계약을 일으킨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 사는 거 외에는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갖가지 우회 방법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초반 3개월 동안 한참 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서로 이제 어떻게 우회할 것인가, 네. 아니면 어떻게 이걸 계속 이제 긁고 갈 것인가, 네. 그거 가지고 다툼이 발생한 거였죠. 그게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1일이죠.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 2020년.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올해 7월 31일이면 네. 그게 끝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네. 지금 사실 걱정인데 이 2년간 지금 뭐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이 거의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 평균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좋은 동네, 음. 약간 좀 살기 좋다고 하는 동네들은 전세가가 뭐 40%, 50% 어떤 동네는 뭐 2배가 된 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그 2 플러스 쿠폰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쿠폰이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셔야 예. 되는데 뭐 4억에 살고 계신 분이 지금 이제 한 4년 지났더니 8억이 돼버린 거예요. 더블. 네.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2,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 4억의 돈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좀 전 월세 시장이 엄청나게 불안해질 것이다. 네. 라는 게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네. 전세는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이 전세라는 게 사실 이 하방 경직을 막아주는 그 하방 경직성에 되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세값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네.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뭐 추가적으로 현금이 더 생기는 거일 네. 수도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투자는 못 하겠지만 집을 팔 요인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전세가가 또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뭐 갭 투자라고 네. 해서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또 붙어버리게 되면 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하반기가 좀 걱정이다. 근데 그 전세가라는 게 지금도 시장가가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러면 올해 7월 31일 그때 계약이 만료가 돼도 그 지금 시장가 정도로 올려봤지 그 이상으로 전세가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건 또 뭐 임대인들이 향후 어떻게 전세가가 형성되고 집값이 어떻게 형성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년 동안에는 저희 임대료 상한선의 5%보다 훨씬 더 이제 초과해서 전세값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그만큼 못 받을 돈을 이제 그만큼 돈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약 앞으로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를 것이라 생각하면 그걸 미리 선반영을 하게 되죠.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네. 전세 가격이 그만큼 오르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럴 거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먹게 네. 되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지난 뭐 작년 한 해 동안 뭐 집값이 이렇게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집값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런 효과 때문이거든요. 예. 원래 전세를 하던 임차인들은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럴 거면 집을 사는 게 낫다. 예. 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게 전환이 발생한 겁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전세 살기 유리해지니까 그만큼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예. 전세 수요 몰렸는데 그만큼 또 임대인들은 그걸 회피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그럼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또 다시 집을 구매하러 실수요자가 되고 뛰어들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피드백이 발생하죠. 서로 이제 대목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올 7, 8월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3월에 어차피 대선이 있으니까 네. 그거 지나고가 또 중요한데 네. 5월 31일이 내 재산 기준이죠. 6월 1일부로 네. 보유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때 한번 또 눈치를 볼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지금 한 최근 2, 3년간은 항상 그 4월, 5월에 눈치 싸움이 엄청 심했습니다. 네. 그때 종부세, 뭐 재산세들을 좀 피해 보려고 이제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네. 올해도 뭐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이 임대차 3법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전월세 시장을 흔들기 시작하면은 네. 결국에는 매수 수요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 또 그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좀 이렇게 끼칠 것 네. 같습니다. 자연히 집값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는데 그래서 집값의 변곡점은 그런 증상은 징후는 언제 나타나느냐. 근데 지금 지난해 10월, 11월, 12월이 달라요. 매달 분위기 다르고요. 제가 부동산에 지난달에 갔을 때하고 얼마 전에 갔을 때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작년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뭐 변곡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거래 자체가 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도 이제 뭔가 이제 구매를 할 수 없게 되고 집을 살 수 없게 되니까 거래 자체가 끊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건 이렇게 발생한 거래 자체에서 많이 왔다 갔다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지금 현재 서로 구매자, 매도자나 매수자나 서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지금 뉴스 보면 하락 조짐이 보인다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제 현장에서 이제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네. 이제 보면은 지금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일시적 이주택 같은 어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물건들이 좀 시장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대출이 중단되고 규제되고 뭐 금리가 올라가고 내년 대선도 있고 하니까 약간의 관망세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수요가 좀 낮아진 게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지만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금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금매 몇 천만 원 깎아주는 게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금매가 거래가 되니까 갑자기 그 뭐 한두 달 전 대비해서 가격이 뚝 떨어지는 네.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이제 새해가 네. 밝았으니까 다시 대출 총량이 리셋이 되면서 아. 대출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매년 되니까 네. 지난해 대출은 다 끝나서 대출 못 받았지만 네.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네. 지금 대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은행들이 이제 뭐 금리도 약간 인하도 해주고 네, 하면서 네, 영업을 네.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네. 아직 연초니까 이제 네. 뭐 본격적으로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시 대출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전에는 집값이 한참 올라갈 때는 그 지금처럼 뭐 한두 채 팔리는 그 가격으로 올라간 거라면 네. 지금은 급매물이 나오니까 그게 낮은 가격에 한두 채가 팔려서 집값이 하락되는 듯 보인다 이러셨잖아요. 네. 하락 아닙니까? 그건?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뭐 상승도 있고 뭐 하락도 있지만 사실 뭐 어떤 조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조정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주가가 좀 약간 빠졌지만 네, 많이 이거를 조정받았죠. 폭락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라고 할 것이냐 네, 사실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거래량이 많은 주식의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확실한 가격이라는 게 뭐 서잖아요. 네.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서는데 만약 거래량이 거의 끊긴 상황이면요. 네. 이게 정확한 가격인가? 네. 이게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네. 지금 현재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세종, 대구 이런 데는 이미 떨어졌다고 하고 이런 분위기는 많이 감지가 되고 그렇게는 안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개인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지금 거래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매도를 하신 분의 개인 사정에 따라 개인 사정과 매수를 하신 분의 개인 사정이 좀 가격 자체를 좀 왜곡을 시키는 현상이 좀 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아까도 뉴스 주요 단어를 보니까요. 지방의 청약 물량인데 미분양이 나왔다 이러던데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지금 미분양 수준은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모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미분양이 몇백 채만 늘어나도 전달 대비 뭐 몇십 퍼센트가 늘어나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뭐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동안 좀 급등했던 지역들에는 당연히 분양 물량도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랬던 동네들이 약간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까? 근데 지금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역대 최저 수준인 거는 뭐 여전히 그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당장 뭐 미분양 어떤 막 늘어나서 막 공급 폭탄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낮은 수치가 아닌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로 올게요. 2022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이제 지금 뭐 조정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거는 더 오르느냐, 더 올라가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조정이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사실 뭐 저도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미래를 맞출 수 있으면은 뭐 제가 뭐 이거를 안 하고 뭐 주식을 뭐 하겠죠. 뭐 수십조 부자가 되겠지만 그냥 전망 정도라고 만약에 좀 본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집 값이라는 거는 파는 사람들은 많아져야 되는데 사는 사람들은 안 사려고 이게 버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 사도 상관없는 시장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매수자들이 전월세를 사는 게 부담이 없어야지만 안 사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반기에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대선 정책상 뭐 대출을 만약에 조금 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매수하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매물이 나오는 거를 계속 사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쌓이지 않으면 가격 하락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도 이제 약간 정체라든지 아니면 또 조금씩 상승할 수도 있어가지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앞이 좀 혼탁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은 약간 조정이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정을 봅니다. 받다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집값이 정말 불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매월 뭐 거의 2% 가까운 속도로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딱 대출 중단 사태가 터진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상승률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그때 변화된 건 뭐냐? 기준금리 0.5% 올라간 것하고 대출 중단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사기 싫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살 수 없었다. 네. 어떤 같은 의견이십니까? 일단 저도 이제 뭐 조정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뭐 이미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제 의견은 또 어떤 게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자 해요. 일단 작년까지에 비해서 올해는 확실히 좀 변수가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월에 대선이 있죠. 그다음에 6월에 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2년째 되는 해죠. 그리고 그때 DSR이 또 이제 또 강하게 이제 또 3단계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지금 현재 2억까지 되는 게 지금 7월 되면 그때부터 1억이 되죠. 이게 국내 요소예요. 국내 요소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국내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지금 현재 수요가 지금 현재 또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아예 거래 자체를 막아놓은 상태죠. 근데 이 거래 자체를 막아놓는다 해서 이게 장기간 갈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언젠가는 터질 텐데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게 파급이 클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다른 요소는 좀 저는 이제 좀 다른 요소로 이제 대외적인 요소, 대외적인 변수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년, 재작년 이 국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시기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렸고요.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작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금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금리도 오르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원래 2019년까지는 제조업 불황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갇히면서 서비스 소비를 하지 못하는 대신 제조업 소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차를 구매한다든가 뭐 TV를 바꾸고 뭐 가전제품을 다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붐이 일어났어요. 네.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조업 중심 국가고 그게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요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는 과거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과거에 코로나 시기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과 유럽, 뭐 일본 이런 국가들에서 풀었던 돈이 승수를 거쳐 이제 승수가 떨어질 때가 됐어요. 네. 그만큼 돈 풀었던 효과가 떨어질 때가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자체는 올해 대외적인 요소 자체가 경제 요소 자체가 작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은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소득으로 사는 겁니다. 네. 소득의 함수라 볼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은요. 근데 지금 현재 대출 현재 대출이 막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대외 경기 자체가 좀 이제 뭐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국내 부동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다를 것이다. 뭐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긴 하겠지만 이런 위험성이 크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요. 네.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그 정책에 따라서 좀 변화가 많으니까 양도세를 뭐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 그 대신 그 종부세는 그냥 두겠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종부세 내본 분들 다주택자들은 의아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좀 낮춰주고 종부세는 그대로 둔다 그러면 종부세가 너무 겁나니까 네. 양도세 낮춰줬을 때 요때 팔자 하고 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실제 2020년 통계청에서 이제 주택을 보유한 그 숫자, 그 네.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물론 기준은 2019년 기준이지만 유주택자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유주택자 중에 1주택자가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에 8명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유세가 부담이 돼서 집을 판다면 무주택으로 되겠다는 의지겠죠. 집을 그렇죠. 팔아서 무주택을 하겠다는 그럴 거잖아요.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전체 뭐 한 1,400만 가구가 네. 집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 80%가 1주택자고 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6% 정도가 2주택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다주택자들이 뭐 집을 막 한 반 이상 가지고 있으면 네. 막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한 채 있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아.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거든요. 같은 의견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애초에 이제 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집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내놓는다 해도요. 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유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집을 이제 있는 걸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잠재 매수자가 얼마나 되느냐. 여력이 없다. 그렇게까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돈 많은 사람 많다 그러던데. 돈 많은 사람은 보통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그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런 자산 가격 랠리 때 그때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은데 돈을 버신 분들은 좀 부동산 구매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자산을 구매한 경우는 좀 많죠. 요컨대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가상화폐나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요새 유행하는 NFT 같은 것도 이제 많이들 하시죠. 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야, 그것도 말씀하시네요. 두 분은 참 주식이나 이런 쪽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식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부동산만? 한 길로 그냥? 부동산, 금, 달러, 현금 뭐 이런 것들. 주식은 쏙 빼고? 주식만 안 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상 주식이 좀 너무 힘들고 맞지 않더라. 그게 나하고 안 맞더라.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걸 잘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손해 좀 많이 보셨는 모양이네. 손해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부자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좀 전환을 했고 더디었군요. 상대적으로 좀. 근데 부동산으로 오니까 불같이 일어나던가요? 부동산 쪽은 또 이제 그 대출이나 뭐 이런 네. 것들 레버리지를 좀 일으킬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규모를 키울 수 있어서 저한테는 좀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세요?
저는 반대로요. 저는 부동산은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긴 하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참 되게 좋았긴 했습니다만 네. 올해는 좀 힘드네요. 시작부터. 올해는 좀 쉬시는 거예요, 그럼? 올 초부터 좀 힘드네요, 좀. 그러면 뭐 가상화폐나 NFT 이런 것도 하세요? 거기는 제가 공부를 따로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아직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자재 금이나 뭐 이런 거. 원자도 아니고 현재는 딱 이제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 이렇게 두 개만 하고 있죠. 네. 자,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그 궁금한 게 저도 그래요. 저도 큰 아들이 있어서 이제 장가를 가거나 하면 장가를 가게 되면 집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월세든 전세든 집을 사든. 근데 집을 지금 사줄 수도 없고 이건 증여고 그렇죠. 뭐 세금 또 내야 되고. 근데 혼자 힘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부동산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달 전에만 해도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사야지 더 올라요. 이랬어요. 근데 최근에 갔을 때는 일단 전세 사시고 아니면 월세를 사시고 추이를 한번 보시죠. 이래요.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뭐 어떤 뭐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해서 사실 뭐 각자 뭐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약간 조정장애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공급이 많고 빈집이 늘어나고 해서 굳이 뭐 이 집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이 아니고 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못 사서 그래서 팔려는 사람들이 나 지금 팔아야 되는데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언제까지 이런 규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로는 아마 양 후보가 모두 좀 대출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맞물리게 되면은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약간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부동산에서 해준 얘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세를 일단 살다가 좀 보고 집을 사더라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조정받을 때 좀 사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굉장히 저도 일단 집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이건 제 개인 의견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분들 많고 오늘 샀다가 오늘 저녁에 파는 분들도 많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기간을 보면요. 구매를 하고 보유하는 기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1년 정도 됩니다. 오늘 샀다가 장기 투자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네. 주택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죠. 네. 당장 오늘 샀다가 뭐 다음 달에 파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만약 정말로 집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은 뭐 조정 기간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보유 기간 자체가 장기이기 때문에 네. 정말 필요하다면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이거 평균 보유 기간을 말씀드렸냐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고점이었던 데가 2007년이지 않습니까? 네. 7년 이후에 한 5년 정도 이제 뭐 그래요, 부동산 맞아요. 시장 자체가 하강기를 거쳤죠. 네. 근데 11년이란 기간으로 놓고 보면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시간을 장기로 잡으면 이제 차라리 뭐 그런 데서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다 이거죠. 두 분은 지금 이제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진다면 네. 왜 지난해가 뭐 30%까지 올랐다고 그러시니까 네. 떨어진다면 그럼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아, 만약에 떨어진다면 오늘 뭐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지금 미래를 예언을 하는 수준이기 네. 때문에 날짜까지 하시면 사실 그 퍼센트라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뭐 정책도 뭐 완전히 다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차대한 지금 시기가 있어서 예측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떨어지더라도 뭐 저는 아주 미미하지 않을까. 미미하게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거의 근거는 전월세가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집을 굳이 싸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가려는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8년 금융위기 그때는 1주택자 분들도 집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IMF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집을 팔고 전세 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떨어지면 산다 이거죠. 네. 근데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인가라고 그런 보면 심리는 아니다. 약간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뭐 미미하지 않을까. 네. 어떻습니까? 뭐 이제 미미하다고 했으니까 저는 반대로 좀 이제 크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크게 떨어진다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삶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뭐 보통 한 5% 이상 넘어가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얘기들 하시죠. 근데 10% 떨어져 10% 혹은 20%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죠. 근데 절대적인 가격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2020년 수준의 가격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하긴 그렇죠. 네, 작년에 20%가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20% 떨어도 작년에 죄송합니다. 2020년 가격으로 복귀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20%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렇게 좀 더 떨어지더라도 그 생각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전세 이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문제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금리가 인상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한 4% 정도에서 지금 월세 정해지지 않아요? 사실 지금 더 낮습니다. 더 낮아요? 지금은 더 낮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금리가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죠? 요거를 상회했다. 네. 그러면 은행에 내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월세보다. 그렇죠. 네. 그럼 월세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서울의 이제 주택 거래 중에서 월세가 껴있는 임대차 계약이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월세화가 됐어요. 반이 월세예요. 네, 이제 전세가 반, 월세가 껴있는 반전세 아니면 진짜 월세가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금리가 뭐 인상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미 그런 건 이제 많이 시장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뭐 세금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세금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금리도 워낙 낮았고요.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도 원금을 갚아라라는 걸 이제 올해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전세가 2년짜리 전세인데 원래는 2년 만기 될 때 돈을 한 번에 갚고 그 사이에는 이자만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월세 같은 느낌으로 충격이 좀 올 수 있어요. 원금도 몇십만 원을 갚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따지면은 올해 또 월세로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주인분들도 월세를 내려고 그러니까 월세를 주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왜냐하면 금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세를 내가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내나 월세를 해서 여기다 내나 그게 비슷하다면 그 월세라는 거는 집주인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를테면 벽지도 해줘야 되는 거고 전구까지 해주던가요? 아니 뭐 그게 뭐 관례상 뭐 그렇게 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들 돈이 없으니까 기왕에 이쪽에 가는 돈이나 이쪽에 가는 돈이나 같으면 월세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근데 그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 금리보다 더 싸게 월세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인들도 같이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게 있어서 올라간다? 월세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의 이 주식은 아니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뭐 지금 집을 사라고 하는 분들도 뭐 다주택자들이 뭐 집을 더 사라라거나 뭐 1주택 있는데 뭐 2주택, 3주택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되기 때문에 전월세가 불안한 시장에서는 그래도 집을 좀 사서 주거 안정을 좀 하라는 목적으로 좀 집을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는 그 이제 한 8월쯤 그때부터는 주인들 입장에서는 4년치를 받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지 4년치를 플러스 받죠. 2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맞아요. 확실하게 4년치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리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전셋값을 올려줘도 되는 여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집의 전세가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뭐 예를 들어 2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 근데 올려줄 수 있는 분들은 올려주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못 올려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뭔가 지금 주거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한번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조금은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예 전셋값이 그 정도로 올라갈 것 같으면 네. 과감하게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조금 지역을 좀 옮겨서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 어떻습니까? 뭐 맞는 말씀이고 저도 동의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 DSR 때문에 지금 대출 자체가 묶여 있어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좀 관망을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김 작가님은 지금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야 되시잖아요. 지금 오피스텔만 있는 거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올해의 집을 사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좀 더 볼 생각입니까? 일단 대출이 대출 대출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뭐 부모 찬스, 뭐 지인, 뭐 이제 친인척 찬스, 뭐 이러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원래 자기가 가진 돈이 많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서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많이 거의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제적으로도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때 따라서 이제 그때 봐서 대응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수요자로서는 아무래도 대출하고 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군요. 네, 그런 내가 거죠.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니까 지금 못 산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급이 계속 늘고는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들어가 사는 건 없지만 어쨌든 계획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제 바로 이제 대선이 지금 코앞이니까 뭐 가장 지지율 높은 후보가 모두 다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뭐 매년 뭐 10만 호, 뭐 20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막 하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로.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과거 이제 노태우 정부 때 군사 정권 직후에 정말 막 서슬퍼럴 때 그때 막 그 했을 때도 200만 호 정도였는데 현실적으로 좀 숫자가 좀 너무 과한 게 아닐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후보 모두 공급의 의지는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실화가 되면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 최대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 이거에 사실은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게 지금 뭐 지금부터 시작해도 사실 집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은 좀 늦어지면 또 그게 미비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주식을 보면은 선 반영되거든요. 3년 후에 어쨌든 공급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집값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수요 자체는 이제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을 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즉각적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계획은 미래에 있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 내가 들어갈 집이 없다 하면은 그 집을 구하러 뛰어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계획도 계획 자체도 그게 그 부동산 시장에 거기서 매수자 외도자의 심리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긴 하나긴 하지만은요. 지금 당장의 수요가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청약 부분은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금 3기 신도시 뭐 사전 청약도 있고 다 있는데 웃음만 나오시는 거죠? 아니 왜 웃으시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되지가 않죠. 어지간하면. 아니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로또 청약이나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이제 얼마나 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마다 달라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314대 1을 뚫었어요. 됐어요? 한 명이 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뭐 되게 잘 됐는데 그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은 좀 그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아직 청약 경쟁률 자체가 아직도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청약은 특히 뭐 만약에 뭐 1인 가구 이러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수능 시험 본 다음에 수시 전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요즘에는 동의하십니까? 고3처럼.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공부를 한 게 티가 났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청약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상향 평준화가 생겨가지고 사실 그걸로도 좀 힘든 그걸로 기회를 만들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힘들어진 시장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런 걸 좀 눈여겨 보십시오. 요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보는 분들은 유주택인 분들도 네. 좀 걱정이 많아서 보시겠지만 무주택인 분들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항상 집을 살 때는 뭔가 좀 시장이 약간 불안할 때 사야지만 사실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시장이 완벽하게 상승하는 분위기로 바뀌거나 완벽하게 하락하는 분위기로 바뀌면 하락할 때는 내가 더 떨어질 거니까 안 살 거고 그리고 상승할 때는 집을 안 팔기 때문에 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집이 꼭 필요하시고 그리고 돈도 조금 있는데 뭔가 타이밍을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도 괜찮은 시기다. 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도 급매도 조금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제는 마련된 돈이 있을 때. 그럼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수라는 결정은 이제 매수라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포커스를 하고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 결정 자체에 포커스를 무엇으로 두느냐. 집은 뭐 자산은 언제든지 오르거나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집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 그러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결과일 뿐이라고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야 하는 거죠. 무조건 올라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결정을 못 내립니다. 저한테도 한 얘기도 하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은 전 재산의 투자고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됩니다. 오늘 2021년의 부동산 정리 한번 해봤고요. 2022년의 부동산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김영준 작가, 정태익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암호화폐, 뭐 NFT라든지 또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땅을 또 사고 팔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일 다 들어오셔서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경주마는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